주말 점심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네. 저도 급하게 가볍게 좀 밥 좀 먹으려고 돌아다녔는데 대구에 이렇게 맛집이 많을까요? 예. 여기 옆에 풍국면인가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줄이 너무 길어서 강연 늦을까봐 못 먹고, 또 다른 데 갔더니 거기도 줄이 많고,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콩나물 라면 먹으러 들어가는데 거기도 맛있더라고요. 예. 부럽습니다, 대구 시민들. 네. 그래서 오늘 주말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좀 재밌는 강연 해주고자 많이 준비해봤으니까요. 제 소개 먼저 간단히 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업은 과학 교사입니다. 저기 대전에서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학교에서 애들한테 과학이랑 물화생지를 다 가르치다 보면 가장 애들이 반응이 좋고 저도 신나는 단원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일 것 같으세요? 물리요? 물리는 제가 물리 전공이긴 하지만 아주 재미가 없습니다. 어디일 것 같으세요? 네, 거기 천체 단원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행성이나 뭐 우주, 별 이런 거 나오는 단원에서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제도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선생님 쪼로로 와가지고, 선생님 저기 하늘의 별을 어떻게 하면 지구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거 물어봐요. 너무 귀엽죠?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렇게 많이 와주신 거 보니까 여러분도 조금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우주를 가지고 여러분이랑 소통할 수 있을까 주제를 고민하다가 좋은 책이 하나 있길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책인데요. 칼 세이건이라는 분의 코스모스라는 책입니다. 자, 먼저 물어보고 갈게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어이구, 계시네요. 네, 한 5분 정도 계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예 못 읽어보신 거죠. 네. 근데 더 떨리네요.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괜히 잘 실수할까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과학책. 1980년에 출간을 했고요. 원래는 다큐멘터리가 원조였어요. 칼 세이건이 대중들에게 과학을 전달하기 위해서 코스모스, 우주를 주제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다가 그게 전 세계에서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책으로 만든 게 코스모스라는 책이고, 그럼 칼 세이건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이분이시고요.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세요. 나사 아시죠? 나사. 미국의 나사의 메리너호, 금성에 갔던 메리너호, 화성 가는 바이킹호, 그 다음에 저 멀리 목토천에 갔던 보이저호까지 굵직굵직한 우주 프로젝트에 다 참여를 하시고 자문을 하신 그런 저명하신 과학자세요. 그 중에서도 외계 생물학, 외계인,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고요. 코스모스 제작하고 책으로도 발간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책인데요. 아이고, 무겁습니다. 두껍죠? 무려 거의 700-800페이지 정도 되는, 700페이지 정도 되네요. 아까 학생 중에 이거 읽으신 분 있었는데, 이거 다 읽었어요? 어머,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저도 읽는데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대단하네요. 근데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책이,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끼고 다니면은, 예. 저희 학교에 어떤 친구가 이 책을 항상 그 책상 한 켠에 이렇게 올려두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예.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지나가시면서 너 이런 책도 있니? 하면서 한마디씩 해주시고, 하지만 그 친구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예. 뭘까요? 좁은 베개. 두께가 딱 좋다네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을 읽지 못하는 이유 중에 이 두꺼운 벽돌책이라고 하죠. 저도 처음에 읽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 안에 정말 좋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두꺼운 양 때문에 사람들이 좀 다가가기가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그래서 저를 보러 오셨죠.
네, 어떻게든 좀 쉽게 읽고 싶어서 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책을 잘 전달을 해드리려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또 학교에서는 이런 학습 목표 이런 거 한 번씩 읽어주고 가야 되거든요. 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정말 우주는 광활합니다, 그죠? 네, 이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좀 우와, 이야 하면서 가슴 웅장해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작. 외계 생명체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해요. 과학이 아닌 것 같지만 또 과학적으로 다룰 수도 있기에 네, 외계 생명체 기대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시작. 과학 강연인데 무슨 인류의 얘기가 나오냐. 하지만 이 책에서 칼 세이건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인류에 대한 따뜻한 사랑, 그런 것도 말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얻어가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장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 제가 총 12장의 챕터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거 한 3장 정도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가장 첫 부분에 있는 장이고요. 바다에, 광활한 바다 앞에 소년이 해변가에 딱 서 있네요. 여러분은 저 소년이시라면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저 너머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다.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저기 모르는 게 많잖아요. 궁금함. 또 어떤 감정이 드세요? 들어가 보고 싶다.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 맞습니다. 또 멍 때리. 맞아요. 우리 바다멍이라고 하죠. 바다 이러고 있으면 또 시간도 훅 가고. 저는 저기 만약에 있으면 이런 감정도 느껴질 것 같아요. 살짝 두려움. 네. 저는 정말 하찮은 요 조그만 생명체인데 이 바다가 너무 넓잖아요. 나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고 저기에 들어가기도 겁나고 들어가고는 싶지만 네. 자, 이게 우리 우주를 대하는 우리의 상태와 비슷한 것 같아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주로 직접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몇십 년 정도 걸렸어요. 네. 우리는 아직 우주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그냥 저 소년의 비유를 하자면 물에 발가락 정도 담그고 있는 그 정도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아까 친구가 말한 것처럼 저 너머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어떻게든 저 너머로 조금씩 들어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들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옛날부터 이 하늘을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별을 동경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 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별자리, 다들 자기 별자리 아시죠? 별자리 가지고 운세 매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점성술을 하고 심지어 나라의 국운이 어떻게 될까 별자리를 보고 매기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늘과 땅은 서로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정관념을 깨준 중요한 발명품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으세요? 바로 아시네요. 맞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명한 망원경인데요. 망원경으로 우리는 더 멀리를 바라봅니다. 특히 하늘에 항상 밤이 되면 떠 있는 달이 있죠. 달을 봤더니 이렇게 신들의 영역이니까 그때 사람들은 하늘은 무결점의 공간, 정말 완벽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망원경으로 봤더니 달이 어때요? 예, 막 구멍이 뚫려 있고 산도 있고 이렇게 막 평지도 있고 울퉁불퉁하고 정말 지구랑 다를 것 없는 그런 공간이죠. 이걸 보면서 조금씩 사람들은 우주도 그냥 여기랑 별반 다른 곳 없는 곳이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더 저기가 궁금해지고 더 나가보려고 하고만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이 망원경도 찾고 조금씩 우주에 대해 알아가고 있던 와중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천문학자 겸 하면서 좀 다양한 직업을 가지셨던 분인데 퍼시벌 로웰이라는 분이십니다. 왼쪽 분이시고요. 굉장히 부자셔서 집에 이런 망원경도 있었어요. 예, 취미는 이걸로 뭐 행성 별 보기. 좋죠. 우리도 이런 거 하나 집에. 예. 근데 특이한 이력이 있으세요. 이거 어딜까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의 외교관으로도 오셔서 활동하시고 네, 그러던 분이세요. 이분입니다. 네, 퍼시벌 로웰. 자, 아무튼 이분이 천문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우주에 대해서 항상 보시고 특히 화성, 행성 중에 화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이분이 보다가 화성을 관측하는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건 그림이고요. 뭔가 자기가 보기에 이런 줄이 막 방사형으로 막 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망원경으로. 자, 이게 뭘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퍼시벌 로웰은 이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거미줄. 두 번째, 지진으로 갈라진 땅. 세 번째, 외계인들이 만든 건축물. 자, 1번 한번 손들어볼까요? 거미줄은 아니에요. 2번, 네네, 땅. 3번, 3번이 많으시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퍼시벌 로웰은 외계인의 존재를 확신합니다. 자,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 간의 수로 있죠, 수로. 물이 흐르는 운하를 막 만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착안을 해서 이거는 외계인들이 만든 운하다. 여기서 북쪽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다가 남쪽으로 옮겨주고 이런 운하다. 자, 이거를 신문 뭐 이런 데 다 발표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망원경 보았더니 화성에서 운하가 있다. 외계인이 만든 운하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죠. 우리 지구 말고도 바깥에 생명체가 사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막 굉장한 영화, 소설 막 다 나옵니다. 화성의 우주인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그죠, 이게 답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해석하면 우주 전쟁인데요. 혹시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네, 그 사람 만든 영화 중에 우주전쟁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요거예요. 이거 보시면 우주인이 와서 지구를 침공하죠. 네, 침공하고 때려 부수고 하는 요런 내용인데, 자, 요런 것도 그 퍼시벌 로웰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상상을 해요. 화성에 뭐가 있을 거다. 그치만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직접 가보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죠. 우리는 결국 갔을까요, 화성에? 맞습니다. 화성에 드디어 바이킹호라는 우주선을 화성에 보내고, 물론 무인 탐사선이에요. 네, 아직 못 갔죠, 화성은. 바이킹호를 보내서 거기에 카메라를 달고 화성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바이킹호가 착륙하는 날 사람들이 정말 기대에 들떴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 외계인을 보는 건가? 근데 바이킹호가 착륙하자마자 보내준 사진은 외계인이 있었을까요?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떠세요? 그냥 옆에 공사장 같은 그런 느낌, 옆집에. 예.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 실망과 더불어 아쉬움이 굉장히 컸어요. 무슨 아쉬움이냐면 이 탐사선은 움직이지 못해요. 제자리에 탁 착륙해서 카메라만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없는데 오히려 더 막 급해지는 거죠. 저 너머에 뭐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해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 칼 세건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저 너머에 내가 어떤 산이 있는지도 알고 저기엔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도 있는 걸 아는데 내가 직접 저길 가질 못한다. 너무 한통하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기서 멈췄을까요? 네, 끝없이 연구하고 이런 비슷한 개발된 탐사선을 계속 6차례 막 큐리어시티 뭐 계속 보냅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 화성 탐사선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2021년 작년 2월이죠. 작년 2월에 화성에 착륙을 한 퍼서비어런스, 왼쪽이 퍼서비어런스 탐사차고요. 탐사 로버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얘 짝꿍이고
귀엽죠? 조그만한 드론이에요. 인저니어티라고 합니다. 자, 얘네가 짝꿍으로 갔고요. 심지어 여기 다양한 부품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다양한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뭐 몫이라는 산소 합성 장치도 보냈고요. 뭐 그 탐정 이름이 있었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부품들을 합쳐서 퍼서비어런스 호라고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 네, 맞습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 정확히 말하면 화성의 생명체를 찾는다기보다는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왜냐하면 지금 화성은 굉장히 조건이 많이 열악해졌거든요. 하지만 과거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얘네가 착륙한 곳도 과거에 엄청난 호수였던 지역에 착륙을 했고 지금 열심히 샘플도 채집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퍼서비어런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샘플 채취예요. 땅에서 구멍을 파서 흙 이런 걸 꺼내 놓고요. 그거를 잘 가지고 있다가 지구로 보내요. 이상하지 않은가? 얘가 어떻게 그 토양 샘플을 지구로 보내죠? 어렵죠. 지금 기술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사가 30년, 31년쯤에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모아둬요. 잘 모아뒀다가 몇 년 뒤에 이 발사용 그런 탐사 시스템을 화성에 다시 한번 착륙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가지고 있던 샘플을 실어 놓고요. 그 발사용 개가 하늘로 뿅 쏘아 올립니다. 그럼 그걸 누가 가져갈까요? 궤도를 도는 궤도선이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죠. 지구로 탁 쏴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구로 보내는 방법을 실제로 구상 중이고 2031년쯤에는 우리가 실제로 화성에 있는 그 샘플을 받아서 그 안에 미생물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은 드론인데요. 화성에 드론이 간 게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 역사적인 사건일까요? 화성에는 드론이 쓰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화성에는 공기가 거의 없어요. 지구의 100분의 1밖에 없고요. 그렇다는 거는 아무리 해연을 쳐도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분당 2,500번을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추력을 만들어서 실제로 테스트를 했고 지금 화성에서 굉장히 잘 날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의 목적은 뭐냐면요. 얘 짝꿍이라 그랬죠. 근데 이 퍼서비어런스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똑똑하지만 멍청해요. 네?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화성은 여기서부터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래서 그 신호가 전달되는데 약 7분 정도 걸립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퍼서비어런스가 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 구덩이가 보여요. 그럼 우리가 멈춰라고 해야겠죠? 예. 그러면 멈춰라고 했는데 얘는 그동안 열심히 가서 꼬꾸라지고 팔 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형을 정확히 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 인저니어티가 먼저 가서 지형을 쫙 탐사해 줍니다. 여기 뭐 있으니까 일로 가면 안 돼. 절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있기 때문에 퍼서비어런스가 지금 굉장히 사고 없이 수행을 잘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실제로 인저니어티 날아다니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야, 귀엽죠? 네. 정말 별거 아니지만 이 공기가 없는 화성에서 얘를 날린다는 게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한 가지 더 부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얘는 몫이라는 애고요. 얘의 목표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화성에 실제로 뭐 생명체 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화성을 가려고 하잖아요. 가서 이주하고 정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산소를 만드는 방법, 공기 중에 많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다시 바꿔주는 방법. 자, 그걸 이 장치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만드는 그 이산화탄소 산소 전환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발전되면 이거 가지고 우주 유인 기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조금씩 우린 진짜 많은 걸 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 목표는 뭘까요? 화성은 이렇게 했어요. 화성, 그래.
화성에서 이 정도로 잘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태양계 밖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 목표는 우리는 더 멀리 가봐야죠. 언제까지 태양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스타샷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외계 행성, 태양계를 벗어나 외계 행성까지 가서 사진을 찍어 오는 거예요. 자, 방법은요. 아까 그 조그만한 요거 있죠. 가로 세로 1cm 정도 됩니다. 자, 여기에 레이저를 이렇게 쏴요. 뿅 맞으면 얘가 쫙 가속을 합니다. 얼마나 빨라질까요? 네. 광속의 뭐 30% 정도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 광속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러니까 1초에 저 요만한 카메라 탐사선이 한 2바퀴씩 도는 그 정도 빠르기로 보내면 됩니다. 지금 기술로는 지금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보내도 몇 년 걸릴까요? 수백만 년? 지금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을 가려고 하면 3만 년 걸립니다.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내서 일단 사진을 찍어 오는 겁니다. 요거의 목표는 2060년 정도까지 가서 데이터를 보내오는 게 목표입니다. 2060년이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자, 좋습니다. 아까 그 사진인데요. 우리는 정말 우주를 신들의 영역으로 생각하던 그런 미개한 존재에서 조금씩 화성에 대해 알아가고 그 너머 우주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디까지 상상하시나요? 네, 저는 또 교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상상이 돼요. 나중에는 수학여행을 화성으로 가지 않을까. 네. 가서 거기 뭐 가끔 외계인들이랑 체육대회 같은 거 좀 하고 캠프파이어 저게 껍질 먹고 이런 거 하고 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만큼 더 많은 것을 우리 인류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에 있는 글귀 몇 가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글귀가 인상적이네요. 우리는 코스모스에서 나왔다. 그리고 코스모스를 알고자, 변화시키고자 태어난 존재이다. 정말 미개한 존재지만 그 먼지가 우주를 이해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대단한 먼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외계 생명체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네. 혹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믿으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되게 많네. 외계인은 없다. 없다. 외계인은 없다.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외계인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외계인을 믿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래도 나름 과학 선생님이니까 뭔가 증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 증거라는 게 뭐 UFO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보지도 못한 거. 근데 제가 우연히 사진 한 장을 딱 보고 나사에서 발표한 사진 한 장을 보고 외계인이 진짜 있을 수 있겠구나 믿게 됐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은하. 무슨 은하? 우리 은하. 우리 은하면 이렇게 셀카를 찍은 건가요? 우리 그렇게 긴 셀카봉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은하는 사진 찍기가 어렵습니다. 네. 우리 은하를 보는 사진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럼 안쪽에서 보는 사진이겠죠? 그게 은하수입니다. 하늘에 정말 맑은 곳 가면 은하수가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은하의 옆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건 우리 은하는 아니고 어디 은하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은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 들어는 보셨죠? 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은하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들 보이시나요? 몇 개 정도 보이세요? 일단 겁나 많죠. 네. 뭐 이렇게 밝은 별들이 막 보이시죠? 이렇게 그죠? 지금 제가 이게 스크린이 좀 깔끔한 스크린이 아니라 조금 아쉬운데 제가 조금씩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씩 하기 전에 이 사진은 나사에서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무려 이 한 장의 사진만
4기가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터넷 연결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사진은 심지어 한 번에 찍은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구역구역 나눠서 찍은 사진을 합친 거고 장장 몇 개월 동안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그럼 보여드릴게요. 조금씩 들어갑니다. 좀 어지럽네요, 그죠? 자, 벌써 이렇게 별들이 보이는데 조금 더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슬슬 뭐 좀 보이세요? 자, 보이십니까? 네, 요 작은 점 하나하나 뭘까요? 별입니다.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고요. 심지어 행성 아니에요. 이 별 하나에 행성이 수십 개씩 달려있는. 네. 다시 한번 밖으로 빼볼게요. 조금씩. 그렇죠. 여러분이 보셨던 이 밝은 별들은 사실 안드로메다에 있는 별 아니고요. 우리 은하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별들 보는 거예요. 네, 이 멀리 있는 여 점이 안드로메다에 있는 별 하나씩입니다. 얼마나 있을까요? 이 안에 몇 개 정도의 별이 있을까요? 모래알 만큼, 맞아요. 모래알 만큼. 4천억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4천억 개에 하나당 행성 한 10개씩만 잡아도 한 4조 개 정도의 행성이 있네요. 아이고. 이 지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행성 하나에. 그럼 이 4조 개의 행성. 끝이 아니죠. 이 은하가 우주에 몇 개 있을까요? 2천억 개 있습니다. 네. 4천억 개 곱하기 2천억 개 곱하기 10 하면 얼마죠? 네. 네, 저도 모릅니다. 네. 그렇게 수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지구에만 외계인이 산다는 건, 외계 생명체가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오만한 생각이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들면서, 네, 저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혹시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얘기를 더 나가서 외계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 맞죠? 네. 일단 피부는 초록색에 눈은 커야 되고요. 왜 옷은 왜 안 입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손가락은 이렇게 길고, 그죠? 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외계인의 모습이 있으세요? 다양하게? 한 분만 오셔서 그림 한번 그려주실래요? 손 들어주시죠. 네, 나와서 그림 한번 그려주시죠. 네. 평소 외계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으세요? 요즘은 안 해봤는데요. 몇 개월 전에는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색깔을 먼저 골라드릴게요. 외계인은 무슨 색일까요? 근데 네. 외계인이 아니고 생명체라고. 맞습니다. 외계 생명체. 그럼 미생물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그 연한 초록색 그 정도. 자, 이거 마우스로 꾹 누르시고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그냥 간단히만 해주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점을 그리시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생물을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의 뭐 박테리아 뭐 이런 것처럼 바이러스를 표현해 주신 거죠? 좀 미생물 같은 그런 좀 작은 존재를 표현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제가 처음 나왔습니다. 항상 가면은 그 뭐 팔은 4개, 눈은 꼭 3개 홀수로 달려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그려주시다가 이런 미생물을 표현해 주셨네요. 실제로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주의 많은 행성을 탐사해 보다 보면 실제로 우리 같은 이런 커다란 어떤 생명체보다는 미생물이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시네요. 네. 자, 오케이. 요거만 여쭤볼게요. 이 친구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 정해 주신다면? 델타요? 델타 변이할 때 델타. 네, 좋습니다. 네, 이 델타 기억해 주세요. 이따 또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네, 요런
생명체들을 많이 고정관념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랑 그래도 비슷하죠. 과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만약에 지적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 지구에 사는 생명체와 별반 다를 것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자, 돌고래죠. 돌고래는 포유류일까요, 어류일까요? 포유류입니다. 근데 포유류지만 물에 살기 때문에 몸 모양이 어떻죠? 네, 물고기와 비슷하게 생겼죠. 네. 박쥐는 포유류일까요, 조류일까요? 박쥐도 포유류입니다. 포유류고요. 근데 하늘에 살기 때문에 날개를 가지게 진화를 했어요. 이게 지금 손가락입니다. 우리 손가락이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같은 환경에서 살면, 비슷한 환경에서 살면 오랜 시간이 걸쳐서 점점 비슷한 모양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수렴 진화라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외계에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적어도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 거고, 어느 정도의 적당한 중력이 있을 거고, 대기도 어느 정도의 양이 있을 거고, 종합해보면 지구랑 별반 다를 거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명체도 지구에 있는 생명체와 별반 다를 거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제가 뭐였냐면 그 환경이 우리랑 비슷할 것이다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지구 입장에서는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 예를 들면 정말 뜨거운 곳, 정말 추운 곳, 산소가 없는 곳에서도 사는 생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곰벌레라는 친구가 있고요. 무섭게 생겼습니다. 무시무시하게. 보여드릴게요. 귀엽죠? 네, 이 친구 곰벌레입니다. 곰벌레. 되게 작은 그런 생물이고요.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기 영하 몇십 도 내려가는 남극, 북극에도 살고요. 막 용암이 펄펄 끓는 화산지대에도 삽니다. 산소가 거의 없는 히말라야 꼭대기에서도 살고요. 심지어는 연구한다고 달에 데려갔어요. 근데 그 달 탐사선이 불시착해서 깨졌거든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생식 능력을 가지고, 번식 능력을 가지고 있고, 번식 능력보다 얘가 극한의 환경이 되면 자기 표면을 단단한 유리처럼 만들어서 휴면기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한참 지난 곳서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생물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외계의 생명체가 살 수 있겠다. 그러면 그 모습도 우리가 추측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우리는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주인을 만나고 싶어 해요. 과학자들이. 내가 가서 만나진 못해도 외계인이 나의 존재라도 좀 알아줬으면 해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이 영험을 담아서 보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골든 레코드라는 건데요. 아까 보이조호 간단히 소개 드렸죠. 저기 태양계에 넘어서 지금 태양계 밖으로 나간 인류의 최초의 구조물입니다. 자, 여기에 혹시나 외계인이 볼 수 있을까봐 이런 금판으로 된 골든 레코드를 달아놓습니다. 이 레코드에는 다양한 게 적혀 있는데, 일단 레코드 아시죠? 딱 해서 돌리면 소리 나고 막 하는 거. 자, 이 레코드 겉 표면에는 이 레코드를 트는 방법, 그리고 우리 주변 천체를 기준으로 우리 지구가 어디쯤 있는지, 그런 정보가 간단히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렇게 발라놓습니다. 왜 발라놨을까요? 맞습니다. 그 연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사성 동위원소 시기를 보니까 한 1억 년 전이야? 그러면 1억 년 전에 날라온 저쯤에 있겠구나 하고 외계인들이 추측할 수 있게. 자, 그리고 실제로 이걸 틀어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소리 신호로 변환해서 다양한 사진과 영상, 사람들의 소리 이런 게 다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들이에요. 실제로 골든 레코드에 변환돼서 들어간 자료들이고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 생식, 번식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우리가 일으켜낸 과학적인 업적들, 우주인이죠. 그리고 일상적인 우린 지구의 모습들, 자연 아니면 도시 둘 다. 네. 그리고 우리 지구는 요 정도 크기예요 라고 적어 놓기도 하고, 네. 또는 소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골든 레코드 속 소리 몇 가지 좀 들려드릴게요. 나오나요? 무슨 소리예요? 개구리 소리, 찬둥 소리 이런 거. 또 이번엔? 개소리, 개소리. 네. 그리고 우리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의 인사말. 우리나라 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렇게 다양한 소리들을 녹음해서 골든 레코드 속에 담아 놓습니다. 자, 근데 이 많은 자료 중에 절대 들어가지 않게 해놓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실까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우리가 일부러 빼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이지만 일부러 누락시킨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전쟁이에요. 어찌됐든 좋든 싫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만 일부러 넣지 않은 이유는 이 골든 레코드의 목적이 너희를 침공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만나고 싶어. 우리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우주 속에 우리만 있다는 건 너무 외로워.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이런 평화적인 내용만 담았다고 해요. 네. 자, 혹시나 진짜 우주 우리 은하에 아까 보셨던 그런 수많은 행성 중에 정말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다면, 문명들이 있다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백과사전, 우리 은하 대백과사전 해가지고 이쪽 문명에는 특징이 어떻고 저쪽엔 어떻고. 네. 우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런 원주민 느낌이겠지만 나중에 정말 이 골든 레코드를 외계인들이 발견해서 우리랑 소통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쪽 한켠에 이렇게 우리 지구에 있는 이런 모습들 등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도 해보면서 앞으로 조금 더 그런 외계 생명학에 대해서도 저건 너무 비과학이야 하지 말고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또 책에 있는 내용들 간단히 보고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 일단 이 사진은 이거 어딘지 아세요? 달에서 찍은 우리 지구의 모습이에요. 어떠세요? 일단 이쁘네요. 이쁘고 여는 우리가 행성 보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쁘고 하지만 어느 좀 작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3장은 실제로 책의 가장 마지막 장이고요. 칼 세이건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내용이 그 제목이 좀 어렵죠.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 저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책 읽기 전에는 되게 가늠이 잘 안 왔는데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드디어 골든 레코드를 외계인들이 발견하고 우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하 대백과사전에 등재도 해줬어요. 이제는 우리 지구로 놀러 온대요. 네. 긴장되지만 지구 와서 우리를 구경한대요. 정말 평화적인 마음으로. 자, 그래서 초대를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네, 깐따피아? 네, 깐따피아가 와가지고 우리 지구를 착 둘러봅니다. 근데 우리 지구는 참 이상한 곳인 것 같아요. 굉장히 모순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땐 정말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행성에 정말 똑같이 생긴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굉장히 가족 같은 그런 행성이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이건 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탄소 배출이 심해져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진다는 내용인데, 그죠? 인간들은 자기들밖에 없는 줄 알아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동식물들은 여념치 않습니다. 마구잡이로 잡아먹고요.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 지구에 인간의 총량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코끼리, 호랑이, 돼지 같은 그런 야생 동물들의 질량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99%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호랑이 만납니까? 길 가다가 코끼리 보여요? 안 보이죠? 네. 다 사람 아니면 사람이 키우는 가축이죠. 사람과 가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지금은 99%가 됐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류가 완전히 지구를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물 다양성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네. 자,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왔더니 인류라는 종 하나가 다 차지하고 있고, 우리 지구라는 그런 터전이 파괴되든 말든 별로 여념치 않고 서로 자기 것 챙기기 바빠요. 네. 아이고. 내가 봤을 땐 다 똑같은 사람인데, 피부색도 똑같고, 그냥 생긴 거 똑같고, 다 똑같은 사람인데 서로 우리는 우리 민족 하면서 서로 죽여요. 네. 이유? 우리 민족성을 위해서?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가족들끼리 자꾸 싸워요. 네. 아이고, 네. 자, 핵폭탄이죠. 네. 터지면 다 죽는 것도 자기들이 다 알아요. 그냥 일부만 죽는 게 아니라 전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서로 가지고 나 이런 거 있다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발을 해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만약에 제 깐따삐아가 저한테 그걸 물었으면 저는 굉장히 당황하고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부끄럽고. 자, 그래서 아까 요 제목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 우리가 아니면 우리 지구라는 그 터전을 누가 대변해 줄까? 우리가 아니면 우리 지구를 누가 지켜낼까?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렵지만 간단히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은하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의 수가 얼마나 될지 과학적으로 예측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은하에 별이 몇 개 있고, 그 중에 행성이 몇 개 있고, 그 중에 실제로 생명체가 살만한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그런 걸 가진 행성은 몇 % 정도 있고, 실제로 거기서 생명체가 발현될 확률은 몇 %고, 그 발현된 애들 중에 지적 활동을 할 만큼 진화한 애가 몇 %고, 진화는 했지만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파 망원경을 개발할 만한 능력까지 발전할 게 몇 %고. 네. 어렵지만 여기까지는 사실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 이 항목이 과학자들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은하에는 생명체 엄청 많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만날 확률, 그들을. 근데 우리는 결국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죽을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 마지막 항목이 뭘까요? 멸망할 확률. 맞아, 비슷해요. 우리 문명의 지속 기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문명이라고 해봤자 진짜 과학 기술을 발달한 문명은 몇백 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다가 멸망해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저기 많은 문명이 있더라도 만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기회 삼아서 더 오랫동안 수천 년, 수만 년, 수천만 년 동안 문명을 지속한다면 언젠가는 외계 문명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드레이크 방정식입니다. 자, 인류가 멸망할 만큼 우리 지구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사건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기후 변화예요. 가운데 뭐죠? 어느 행성일까요? 그죠, 우리 지구예요. 우리 지구. 좋죠, 그죠? 예.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 어디 뭐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고 싶은. 네. 너무 좋습니다. 적당한 온도, 적당한 환경, 생명체가 살기 아주 적합한 행성이에요. 왼쪽은 어딜까요? 네, 우리 지구 바로 바깥쪽에 있는 화성입니다. 화성은 과거에 액체 상태에 물이 있었던 곳이에요. 우리 이런 지구처럼 거대한 호수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막 범람을 해서 홍수도 났었고, 네. 그런 곳인데 지금은 황폐화됐죠. 화성의 평균 기온은 영하 60도입니다. 얼음 행성이에요. 얼음 행성. 꽝꽝 언 얼음 행성.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추워졌을까요, 화성이? 대기가 없어서 그래요. 대기가 우리 지구의 100분의 1이라고 했죠. 추운 겨울날 수건 한 장 덮고 자는 거예요. 그만큼 추운 행성이고,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워졌고. 하지만 과거에는 우리 지구와 비슷했고. 오른쪽은 뭘까요? 어디? 그렇죠. 우리 이번엔 지구 바로 안쪽에 있는 금성이에요. 우리 지구랑 크기도 비슷하게 생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지구 쌍둥이 행성이라고도 불려요. 그런데 우리 금성의 온도는 이번엔 어떨까요? 460도입니다. 평균 기온. 불지옥이에요, 불지옥. 심지어는 비가 내리는데 황산비예요. 황산이 뚝뚝 떨어져요. 네. 그만큼 아주 뜨거운 기후가 됐는데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이번엔 너무 두꺼운 거야, 대기가. 네. 아까는 0.01 기압이었다면 지금은 90 기압이에요. 지구의 90배. 그 말은 전기장판 풀로 켜고 극세사 이불 5개 덮고 자는 거예요. 네. 그만큼 더운 곳이고, 얘가 이렇게 더워진 이유는 우리 지구 온난화랑 원리는 똑같아요. 96%가 이산화탄소거든요. 그래서 그 이불 중에서도 정말 보온이 잘 되는 이불을 덮은 거예요. 90기압의 이산화탄소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구에서도 금성만큼의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 아세요? 금성만큼의 90기압만큼의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공기 중엔 물론 없어요. 땅 속에 탄산염 형태로 암석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지구가 태양한테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서 온도가 조금이라도 더 높았다면 그 암석에 있는 이산화탄소들이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됐을 거예요. 실제로 금성도 그렇게 뜨거워졌고요. 자, 얼음 행성 화성, 불지옥 금성, 그 사이에 적당한 지구.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운이 좋았죠. 그렇지만 이건 마치 언덕 위에 올라가 있는 공처럼 툭 건드리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평형 상태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기후변화 얘기 많이 나오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도 이거고. 자, 두 번째, 네, 핵전쟁입니다. 뭐 우리랑 먼 일 같지만 뉴스에도 종종 나옵니다.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 푸틴이 계속 얘기는 하죠. 핵 한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한다 하니까 저희 학교 애들은 그게 심각한지조차 모르더라고요. 계속 말로만 한다 하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가장 많이 최근에 피해를 많이 입혔던 핵폭탄은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이 원자폭탄. 그게 그 핵폭탄의 단위를 TNT라는 걸로 세는데요. 1만 TNT였어요. 1만 TNT였고 그걸로 사상자가 수십만 명이 났고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원자폭탄 아니죠. 수소폭탄입니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뭐가 더 셀까요? 네. 수소폭탄의 위력은 1000만 TNT입니다. 단순히 곱하기만 해도 약 수억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위력이고요. 개발을 했을까요? 네, 개발했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몇십 년 전 냉전 시대 때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걸 한번 터트려 보고 와 이거 진짜 잘못하다가 우리까지 다 멸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모아서 핵실험 금지 조약을 맺습니다. 다행이죠. 그치만 허울뿐인 조약이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한 5개 국가가 비준을 하지 않았고요. 조약은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동의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북한을 포함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이런 곳은 아예 서명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구상의 많은 나라에서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놓지 않고 이걸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이거죠. 우리 자국의 평화를 위해서, 그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치만 저기 파키스탄의 예로만 들어봐도 핵무기를 개발했어도 거기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평화를 위한 그런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네, 뭐 이렇게 저번 연자폭탄 때 그 어떤 기록들도 남아 있어요. 참 사람이 보기도 굉장히 힘든 21세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잔인하고 인류한테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는 핵포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도 우리는 기후를 파괴하고 있고 핵포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둘 다 공통점은 자멸이라는 거예요. 우리 외계한테 침공받고 소행성 충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해결책은 칼 세이건이 딱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넓게 보자는 의미예요. 인류는 하나의 종이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피부색도 비슷하고, 그죠? 근데 해외에 나가면 뭐 피부색도 다르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서로 다른 사람 이렇게 배척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진 한번 보시면 저 외계인들이 보는 지구는 이럴 거예요. 혹시 국경이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는 저기 다른 문화권의 뭐 예를 들어서 흑인 분들을 봐도 서로 비슷한 걸 잘 캐치하지 못하잖아요. 다른 걸 캐치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계인도 이걸 봤을 때 우리 인류들 다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맞죠? 자, 이 하나의 종이 그 안에서 정말 어떤 욕심 때문에 계속 서로를 파괴하고 자멸하는 길로 걷고 있는지 외계인이 봤을 땐 정말 의아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하 문명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제 고등 문명이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의 종이라는 인식을 먼저 가지고요. 옆 사람한테 조금 더 따뜻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최소한 그런 문명이어야 외계인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간단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 뭘까요? 지구예요. 보이저 호가 저 멀리 나가서 고개를 돌려서 우리 지구 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광활한 우주에 창백한 푸른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이 작은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서로 다투고, 그죠?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 한번 영상 한번 보실게요. 오늘 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학습 목표 체크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우주 얘기 듣고 조금 가슴이 웅장해지셨나요? 네, 좋습니다. 외계 생명체 기대되시나요? 옆 사람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네. 뜨거운 인류애 느껴지십니까? 네. 자, 이렇게 오늘 했던 얘기 막판에 좀 이제 무거운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정말 137억 년이라는 우주의 시간 중에 정말 찰나를 우리가 이 공간에서 우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동지애도 느껴지고요. 정말 이 찰나의 순간을 많이 행복하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하시면서 앞으로를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 조금 받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